모낭은 언제나 죽음이 우리를 목덜미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소나기를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부분을 빠뜨렸을까요? 아니면 죽음은 불가피하고 불멸을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없는 불멸의 삶을 달성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었을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중 일부는 살아남으려 애썼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 죽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임스 쇠어. 제임스 버나드 쇠어는 아마도 이 지구에 살아온 가장 이상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쇠어는 로얄 프라터니티 또는 마스터 메타물리션즈라는 교단의 창립자이자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교단은 종교적 교리의 혼합으로 묘사되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반짝이는 토끼굴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들이라 불리는 신도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쇠어는 롱아일랜드에 110개의 방이 있는 저택을 손에 넣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 사람에 의해 평화의 안식처로 명명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F스타일랜드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이 저택은 사실 그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교리와 규칙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의 성명 중 두 가지는 특히 돋보이며 결국 그의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것이든 소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질병은 파괴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1939년에는 그가 아기를 저택에 데리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 가운이었고 지금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쇠어 자신은 불멸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지만 불멸이 아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진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진이 그의 진짜 딸도 아니고 그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녀의 부모들이 그녀를 키울 돈이 없어서 그녀를 내주었습니다. 쇠어는 실제로 그녀를 불멸로 만들고 영원히 교단을 이끌 수 있도록 그녀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파괴적인 활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엄격하게 채식주의자였으며 그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미타물리학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처음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적인 일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에는 교단이 작은 부족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이 방대한 실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도 그는 부모에게 불멸의 비법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의 부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조언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는 1942년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955년에 자살했고 불멸이 되기 위한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너드 존스. 이 사람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는 분명히 해리 포터의 하그리드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레너드 존스는 실제 인물이었고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세뮤얼 하워드 포드는 그를 키가 크고 큰 남자로 묘사하면서 수염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길었던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불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주장을 자주 펼쳤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그리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에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으시나요? 이 분은 실제로 자신이 불멸자라는 주장을 토대로 그의 정치 경력을 완전히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로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 동안 그는 켄터키 주지사와 미국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출마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일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의 유일한 주장은 자신의 가짜 불멸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 그가 출마한 직책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과 더 비슷합니다. 그가 링컨에게 패배한 후 그의 암살이 이어지자 그가 한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주장 중 하나는 링컨의 암살이 신의 의도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국 그에게 속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스에 따르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불멸성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71세의 그는 1868년 8월 30일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나 봅니다. 사실 불멸하다고요. 세 번째, 생제르망 백작. 생제르망 백작의 이야기는 불멸한 존재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유럽 모험가는 18세기에 엘리트 계급 사이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그의 관심사와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흥미로운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젊은 외모가 이 도시를 떠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젊었지만 많은 증언들이 그의 피부가 시간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성격 또한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제르망 백작은 항상 이동 중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것이 그를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를 둘러싼 전설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실제로 누가 그의 아들이고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정말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트란실바니아 왕자인 프란시스 둘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1779년에 생 제르망은 회사 성의 카를 대공에게 자신의 나이가 88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가 가정한 아버지인 프란시스가 태어난 1691년에 15세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15세나 연장되었을까요? 언급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것은 그의 성인 시절 동안 그의 진짜 정체를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시몬이고 그는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스페인계일 수 있으며 그의 이름이 아마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생제르망 백작이 불멸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방황하는 유대인일 것이라고 믿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영생의 영약을 얻었을 것이며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그가 프랑스 혁명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체적인 궤적이 바뀌는데 그를 불멸한 존재보다는 시간 여행자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1779년에 그가 독일의 에켄으로 갔다가 1784년에는 그의 집에서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느 곳에서도 그의 무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니콜라 테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콜라 테슬라를 위대한 발명가로 알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실현시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그가 영생을 바라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말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그의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장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시대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2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또한 죽었고 불멸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84세까지 살았으며 그 당시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62.4세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인 크로아티아에서도 그 당시 평균 기대 수명은 65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당시의 많은 가족들, 그 중에는 자신의 형제까지 죽음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올바른 생활 방식과 일부 과학이 실제로 그를 더 오래 살게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935년 3월에는 테슬라의 한 기사가 피지컬 컬처에 게재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단 2끼의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사만 섭취하고 매일 10마일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커피, 담배, 섹스에 반대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영원히 살고 싶다면 섹스는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전기에 몸을 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자신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그는 전기의 거장 중 한 명인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실상 인간들이 전기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충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오래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이든 시절 대부분을 도시의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뉴욕의 뉴욕 호텔에서 1943년의 빈곤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섯 번째, 니콜라스 플라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해리포터와 환상적인 짐승의 마법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플라멜은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고 어떤 허구적인 캐릭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4세기에 살았던 공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삶 동안 그는 부동산 투기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그 자신에게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그의 아내 퍼넬은 주변의 가난한 이들에게 이 돈 대부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돈이 그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되게 했습니다. 아마도 플라멜은 전설적인 화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돌은 어떤 금속이든 금으로 바꾸고 또한 영생에 영향을 내보낼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묘비는 파리의 클로니 박물관에 여전히 명백히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의 사망을 허위로 만들어 대중의 주목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파리 시민들은 그와 그의 아내가 그의 사후 17세기에 오페라 하우스 공연에 참석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 이후 거의 20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로 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멀린. 디즈니의 멀린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멀린으로부터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멀린이 그저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역사와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신비한 마술사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가장 유명한 아서 왕 신화에서 가장 주목받았지만 영국의 준사실적인 역사 작가인 제프리 오브 몬머스의 작품에서도 멀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멀린과 비슷한 캐릭터를 제시한 사람이었으며 이 캐릭터는 후에 프랑스 시인 로베르 드 보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멀린이 신화적인 마술사라는 것이지만 그가 실제로는 실존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 자체가 미르딘 윌트라고 불리는 북부 프로닉 시인과 성견자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이유로 인해 미르딘 더 와일드로도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멀린이 결코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였으며 여전히 왕실을 섬기고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즉, 그들은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 잘 지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제임스 베드포드. 1967년 1월 12일에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가 73세에 사망했습니다. 네, 이 불멸의 인물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베드포드는 신장암을 앓고 있었고 그의 폐는 전이되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의 죽음 이후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지 않았거나 묻히지 않았지만 대신 냉동 보존에 놓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년 후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55년 이상째 캡슐 안에 있으며 시설의 과학자들은 그가 적절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몸에는 장기와 조직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메틸설파닐 산화물이 주입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건조한 얼음으로 냉동되어 액체 질소 환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를 소원하는 불멸자, 범주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될지 기대해 봅시다. 제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목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또한 그들이 성공한다면 내 친구가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번째, 잭 무카스. 이 사람은 불멸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죽음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1928년 2월 14일에 북캐롤라이나주 플리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이 펄하버를 폭격했을 때 그는 단 14살이었습니다. 동갑인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세가 아니면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절망적해서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여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잡히기는 했지만 해임되지 않았고 어느 오후에는 동료 해병대원들과 함께 아이오지마 섬에서 라이플맨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수류탄을 보고 그 위로 몸을 던져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수류탄을 잡았습니다. 수류탄 중 하나가 폭발하여 250조 개의 파편이 루카스의 몸 안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은 줄 알았지만 곧 그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그 몸에서 파편을 꺼내기 위해 총 26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에서 겪은 유일한 치명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후에는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곧 다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961년 훈련 도중 그의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가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는 그 하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치명적인 불화재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의 불멸에 가까운 남자는 2008년 미시시피주 해츠버그에서 사망했습니다. 9번째, 로이 베나비데스. 베나비데스의 이야기는 잭 무카스와 유사합니다. 그의 경우 그는 여러 번 죽음을 맞대면서도 불멸의 존재로부터 고난을 겪었습니다. MP 과정을 수료한 후 로이는 82 공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1965년까지 그는 조언자로서 베트남에 파견되었습니다. 남베트남 육군 연대와 함께 일상적인 순찰 중 하루 지뢰에 발이 닿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허리 아래로 마비되었고 상처가 심해서 의사들은 그가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는 정말로 군에서 퇴역하길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개인적인 훈련을 시작하고 많은 노력 끝에 다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에 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제5 특수부대 그룹에 배치되어 다시 베트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968년 5월 2일에는 다시 그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얼굴에 수류탄이 터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팀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같은 작전 도중에 그는 또다시 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거의 맹목이 되어 눈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를 죽인 상처는 없었지만 그는 마침내 1998년 11월 63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2번의 죽음을 물리치며 불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0호 야마구치 스토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누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핵공격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야마구치는 1916년 3월 16일에 태어났으며 일본에서 지옥이 펼쳐진 날은 단지 29세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출신인 야마구치는 1945년 8월 6일에 일본에서 일을 하러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나가사키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역으로 가던 중 그는 자신의 한 코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코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장입니다. 중요한 서류 등에 사용하는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얻기 위해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고 그때 도시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다쳤지만 그는 핵공격을 생존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폭격기와 낙하산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후에는 대규모의 번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망막이가 파열되었고 임시로 실명했습니다. 그는 방사능 화상도 입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가서 다친 몸으로 8월 9일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우리 모두 압니다. 2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야마구치는 그의 상사에게 도시 전체가 폭파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2번째 폭탄이 폭발할 때 그는 전혀 다친 것이 없었고
의외로 일주일 이내에 또 다른 핵공격을 생존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친 것이 없었지만 일주일 이상이나 지속되는 고열과 지속적인 구토를 겪었습니다. 그의 후반 삶에는 두 아름다운 딸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80대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썼으며 그는 또한 겹쳐진 생존자로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그의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한동안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그들이 12세가 될 때까지 그들의 아버지가 붕대 없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죽음을 2번까지 생존한 사람으로서는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후반 삶의 방사능 중독이 그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멸을 주장하거나 불멸로 여겨지거나 죽음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험해 봅시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더 많은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